한국은 아버지의 나라인 중국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한국은 아들의 나라로서 중국을 아버지처럼 받드는 관계였다고요. 중국의 아량이 없었다면 한국이란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속국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요. 영국의 명문대 강의실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흥분한 채 교수와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아리랑 튜브가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튜브. 오늘의 사연은 영국 명문대 중 하나인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켈리 양이 수업 시간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저희 아리랑 튜브에 사연을 전달해 주셨어요. 켈리 양이 아직도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명문대에서도 황당한 역사의식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며 사연을 많이 공유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함께 전달해 주셨어요. 지금부터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명문대인 캠브리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켈리라고 해요. 저는 현재 역사학과에 재학 중이고 영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대로 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사실에 근거한 역사관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 동아시아 역사 수업에서 한 중국인 학생이 행패를 부려서 수업이 난장판이 된 적이 있어요. 살다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는데 너무 황당해서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려고 하네요. 캠브리지 같은 명문대에도 이런 이상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저의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연합군으로 참전하셨어요. 20대의 어린 나이였지만 공산국가의 침략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컸었다고 해요. 이미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나치군의 만행과 힘없는 국가의 무기력함을 겪어보셨기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지만 꼭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기억하시는 한국은 정말 가난하고 제대로 된 물자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나라였다고 해요. 러시아군의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같이 전투에 참여했던 한국군의 정신력과 의지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하셨어요. 한국인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목숨 바쳐 전투에 임했고 북한군의 탱크를 막기 위해 목숨 걸고 육탄전으로 수류탄을 던지기도 했다고 해요. 할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저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한국인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한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저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6.25 전쟁에 대해 들으면서도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의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의 활약상에 대한 할아버지의 말들이 과장이 섞여 있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아주 놀라운 기사를 찾게 되어서 공유해 드릴까 해요. 6.25 전쟁 초기는 물론 북한군 전차가 한 장소에서 11대나 파괴된 기록은 6.25 전쟁을 통틀어 없었다.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육탄 용사들이 탱크를 폭파시키는 장면들은 홍천, 말고개 전투를 모델로 한 것이다. 굉음과 함께 11대의 전차는 50m 전방에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었다. 이때 맞은편 계곡에 숨어있던 제2연대 대전차 중대에서 마침내 철갑탄을 쏘아 날렸다. 11명의 용사들의 숨이 막히는 순간이었다. 탱크는 6탄 용사 1번조인 조달진 일병 앞으로 굉음을 울리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엎드린 채 조달진 일병이 가만히 눈을 떠서 훔쳐보니 거대한 탱크가 바로 눈앞을 지나고 있었다. 아! 하고 조일병은 숨을 막았다. 탱크의 포신이 빙그르 돌며 조달진 일병이 있는 쪽을 향했던 것이다. 조달진 일병은 후에 이때를 회상하며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잘못하면 정신을 잃을 뻔했다고 했다. 바로 이때 건너편에서 김학두 1등 중사가 쏜 대전차포 철갑탄이 1번 전차의 옆구리에 명중했다. 제1호 탱크는 제2연대 포중대 위치를 확인하려는 듯 멈칫하면서 섰다. 이때다. 조일병은 같은 조의 김일병의 옆구리를 찔렀다. 김일병이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이미 안전핀을 뽑은 81mm 박격 포탄을 전차의 바퀴 밑에 굴려 넣었다. 두 병사들은 도랑 깊이 숨었다.
적 탱크는 눈치채지 못하고 다시 진격하기 시작했다. 쾅! 하고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폭음 소리가 울리더니 1번 전차가 들썩하면서 멈춰 섰다. 조달진 일병이 몸을 일으킨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는 비호처럼 탱크 위로 뛰어 올라가 해치 손잡이를 열어 수류탄을 넣었다. 그런 다음 조일병은 탱크 위에서 몸을 날려 멀리 뒹굴었다. 쾅! 하면서 1번 탱크 안에서 폭음이 울리더니 불길에 휩싸였다. 1번 탱크는 파괴되었으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1번 선두 전차가 파괴되어 움직이지 못하자 나머지 10대의 탱크도 일제히 멈추게 되었다. 2번 탱크가 1번 탱크를 밀어서 치우려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자 맨 뒤에 11번째 탱크 해치가 열리더니 군관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의 탱크 뒤에 꽂은 깃발로 보아 대대장인 듯했다. 그 순간 계곡에서 날아온 아군 기관 총탄에 머리를 맞은 장교는 뒤로 쓰러져 버렸다. 6탄 용사 11번 조인 이하사가 벌떡 일어나 탱크 위로 재빨리 올라가 해치 안에다 수류탄을 넣었다. 탱크가 폭파되며 불기둥이 솟았다. 나머지 9대의 탱크는 앞으로 전진도 할 수 없고 뒤로 후진도 할 수 없이 갇혀버렸다. 여기저기에서 탱크 해치가 열리고 대체 어찌 된 일인지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 북한군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나 아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어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죽거나 탱크를 버리고 도망치다가 죽어갔다. 6탄 용사들은 마음 놓고 나머지 탱크의 해치 안에 수류탄을 넣어 11대의 전차를 폭파시켰다. 전 장병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올리며 만세를 불렀다. 실로 통쾌한 순간이었다. 6.25 전쟁 초기는 물론 북한군 전차가 한 장소에서 11대나 파괴된 기록은 6.25 전쟁을 통틀어 없었다.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6탄 용사들이 탱크를 폭파시키는 장면들은 홍천, 말곡의 전투를 모델로 한 것이다. 6사단 2연대, 7연대, 9연대의 사기는 충전됐다. 말고개로 진출하려던 인민군은 그렇게 참담한 패배를 당했다. 어떠신가요?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전투가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라니 너무 신기했어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평화를 지켜냈고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께서는 6.25 전쟁 얘기를 할 때면 항상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바로 중국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얘기를 하실 때면 항상 중국을 욕하시면서 아주 안타까워하셨어요. 한국군과 함께 기세를 몰아 서울을 수복하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이내 전술로 밀어붙인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전세가 역전되었다고 해요. 이때 할아버지는 큰 부상을 당하시기도 하셨어요. 중국의 개입만 없었다면 지금의 북한은 없었을 거고 김씨 가문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도 없었을 거라며 화를 내셨어요. 항상 중국이 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며 욕을 하시곤 하셨어요. 저희 학교는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어요. 동양인들도 꽤 많은 편인데 그중에 한국인들도 꽤 많아요. 대체로 한국인들을 보면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놀 때도 열심히 노는데 수업 시간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성적은 항상 상위권인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요즘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역사를 공부할 때도 최대한 편견 없이 사실에 근거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몰려다니는 중국인들을 보면 볼수록 안 좋은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편견을 넘어서서 꼴도 보기 싫을 정도예요. 중국인들은 항상 무리지어 돌아다니는데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인 양 나지고 밤이고 소리를 지르며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고 매너가 너무 없더라고요. 더럽게 바닥에 침을 막 뱉는 건 기본이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려서 지나간 자리는 항상 지저분해요. 또 잘 안 씻어서 그런지 냄새가 심하게 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중국인 근처에는 잘 안 가려고 해요. 한 번은 중국인 아기가 길에 주저앉아 똥을 누는데 부모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옆에 서서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미개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강의 시간에도 중국인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동아시아의 역사와 관계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동아시아의 가장 큰 축 세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이고 이 세 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지내왔어요. 한국은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이 위치한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수많은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지만 먼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은 없었죠. 특히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치러지기도 했죠.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지리적으로 아주 전략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일본의 입장에선 중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중국의 입장에선 일본을 향한 교두보적인 역할로 이용할 수 있었죠. 때문에 한국은 주변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수많은 피해를 받기도 했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도 했어요. 한반도는 바다와 육지를 모두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또한 비옥한 토지와 넓은 평야로 양질의 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었죠. 동아시아 국가들은 가까운 거리로 인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수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특히 중국과는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투가 이루어졌어요. 기원전 109년에는 한무제의 고조선 침략으로 고조선이 멸망했고, 이후 수나라는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여러 번의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 수나라는 멸망했죠. 이후 당나라의 당태종의 야심으로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죠.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6.25 전쟁 때 중국군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한이 패한다면 중국에 큰 위협이 될 거라 생각한 마오쩌둥은 스탈린과 함께 중국군과 러시아군을 전쟁에 투입시켰어요. 60만이 넘는 중국군은 이내 전술을 통해 유엔군과 한국군을 몰아내기 시작했고 대치 상황이 길어지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38도선을 기점으로 남한과 북한이 휴전을 통해 둘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한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약 7년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으로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에요. 이때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일본 수군은 수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판옥선으로 일본 함대 133척을 괴멸시킨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이순신 장군의 해전은 여러 나라의 해군에서 교육자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순신 장군은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죠. 이렇게 우수한 역사도 있지만 1910년부터 1945년 광복이 되기까지의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시절은 한국인에게는 가장 뼈아픈 역사예요. 이 기간 동안 한국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인권을 빼앗기는 등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이런 수많은 침략과 고통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특유의 정신력과 성실함으로 세계적으로 유일한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냈어요. 지금은 선진국의 수준으로 발전되었고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을 자랑하죠. 예비군은 300만 명 정도로 세계 2위 수준이에요. 한국은 산업 발전 속에서 군수산업도 함께 성장해서 지금은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며 전투기, 군함, 탱크, 장갑차, 자주포 등 첨단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또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한 연합훈련, 여러 나라들과 군사교류를 통해 한국군의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어요. 이렇듯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발전을 거둔 나라로 성장했어요. 성장의 배경에는 한국인들의 강인한 의지와 성실함, 애국심 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죠. 역사 속에서 한국은 외세에 끊임없이 침략을 받으며 수많은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버텨내고 지금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특히 중국은 고대부터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침략 전쟁을 벌였어요. 인구수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한국은 순순히 포기한 적이 없어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기도 했어요. 중국에게 지배를 받기도 했지만 독자적인 나라를 계속 유지했고 한국인의 정신과 의지는 그 누구도 꺾지 못했죠. 이러한 정신이 한국인들의 DNA 속에 각인되어 있는 듯해요. 설명이 끝나고 교수님께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한 동양인 남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뜬금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온 첸룽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교수님께서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이 있으셔서 편파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중국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것처럼 설명을 하셨는데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중국은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포용하며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어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국은 넓은 아량으로 통치를 했지 주변 국가를 침략하여 나라를 빼앗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고 교육을 해줬습니다. 제대로 된 문명도 없는데 한자를 보급해서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고구려는 배은망덕하게도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 중국에 쳐들어 오기도 했다가 혼쭐이 나기도 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침략은 거란족이나 몽골 등 북방 유목민족들에 의한 것들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싸잡아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중국이 이런 유목민족들을 흡수하고 교화시키면서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지금 중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국이 인구도 많고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니 세계에서도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 역사를 날조하고 모함하는 일이 너무 많아진 것 같네요. 한국은 중국을 아버지의 나라라 부르며 떠받들던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발전했다고 해봤자 중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수준이죠. 중국의 인구와 군사력이면 한국은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미국도 우리를 두려워하는 실정이에요. 계속 얘기를 들어주던 교수님이 허탈하게 웃으시면서 첸룽에게 대해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 아주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근거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본인의 근거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왜곡된 근거를 가르친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한국을 특별히 좋아한다거나 중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연구와 기록을 통해 이미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오랜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소수민족을 포용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자행되고 있는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보면 포용이란 표현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위구르족에 대한 고문과 인권유린 등 실제로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그 실태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티베트는 중국에서 독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의 역사 왜곡과 탄압을 받고 난민도 아주 많은 상태죠. 거기다 몽골은 중국에서 독립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소련의 도움으로 외몽골만 독립하면서 반쪽짜리 나라가 되어버렸죠. 아직도 중국은 수출입 제한을 통해 몽골을 압박하고 있고 징기즈칸을 중국인이라고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듯 역사적 사실이 차고 넘치는데 첸룽 학생에게 다 알려줄 순 없으니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첸룽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더 할 말이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쪽팔렸는지 첸룽은 도망치듯 강의실을 나가버렸어요. 반박할 자신감도 없으면서 처음에 왜 그렇게 교수님에게 들이댔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른 학생들도 어이가 없어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수업을 이어나갔어요. 여러분, 역사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왜곡되지 않은 사실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죠. 저는 첸룽 학생은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중국의 왜곡된 역사 교육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잘못된 역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비판적 사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좋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이미 지난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데 왜곡된 역사 교육을 통해 잘못된 교육을 하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역사학과 학생들은 그 누구보다 중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업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첸룽의 말도 안 되는 발언으로 인해 기분이 나빴었는데 가치 중립적인 자세와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왜곡된 역사인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런 교육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은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역사마저 왜곡하고 있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원조라며 우기고 있더라고요. 다른 중국인 학생들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소름 돋을 정도였어요. 요즘 K-팝, 한국 음식 등 한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런 것마저 중국이 원조라고 우기는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한국이 많이 발전해서 다행이지 힘없는 국가였으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첸룽의 사건 이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문화,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아주 다양한 문화를 독창적으로 발전시켜 왔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 직접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방학 때 한국 여행을 가볼까 해요. 한국에 가서 다양한 음식도 먹고 아름다운 곳도 많이 가볼 생각이에요. 한국만의 음식, 역사적인 장소, 관광 명소 등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행 계획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루빨리 중국이 탐내는 한국의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켈리 양이 중국인 학생 덕에 귀중한 경험을 했네요. 요즘 세상에도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는 중국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방심하다가는 중국의 농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인해 그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랑스런 한국의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튜브